3월 5일 똑딱이 주식입니다. 자, 올해 상승분을 하루 만에 전부 반납하는 그러한 대폭락이 나타났는데요. 이리저리 아무리 생각해봐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뭐 증권가에서도 그래요. 오늘 하락이 이렇게 크게 나타난 이유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좀 깨우뚱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너무 과한 하락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먼저 이러한 그 조정이 나타났던 이유가 뭐냐 하는 부분인데, 이제 이번 이유를 갖다 놓고는 이제 다양한 악재가 겹쳐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아요. 뭐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 뭐 이거는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얘기고, 또 엔비디아의 AI 칩 설계 결함과 관련된 부분, 또 그러면서 AI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 확대, 뭐 미국의 빅테크 이익 성장성 둔화, 뭐 여기다가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따른 수급 불안, 또 뭐 지수 상승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 증가, 중동 확전 가능성 고조, 뭐 이런 부분들이 겹쳐서 나타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제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감이나 AI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 확대나 이런 부분은 말이죠. 물론 이거는 AI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증시가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일부에서 뭐 거품이네 뭐네 하면서 이러한 의구심을 제기했던 건 맞아요.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제기가 있었어도 궁극적으로 미국 증시는 상승해서 올라갔었거든요. 그죠? 그리고 미국의 경기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말들이 있었지만은 궁극적으로 미국 경기는 문제가 없다. 뭐 공식적으로 연준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국 증시가 상승했던 거 아닙니까? 자, 그게 불과 몇 개월 전인데 얼마 안 돼요. 근데 갑자기 뭐 몇 개월 만에 갑자기 미국 경기가 막 엄청나게 안 좋아지고, 또 AI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이 확대되면서 이쪽이 뭐 붕괴될 것처럼 이렇게 지금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은 전반적으로 볼 때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저는 증시 등락에 짜맞춘 각본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다라고 어제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 않고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요. 뭐 이번 실업률이 3개월 평균보다 높았다거나, 뭐 PMI가 예상치를 하회했다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물론 미국 경기가 둔화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내에다가 거의 반강제적으로 공장을 짓게 했잖아요. 이에 따라서 이제 미국 내 고용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었잖아요. 거기다가 AI 붐이 맞물리면서 이제 경기와 증시가 좋았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들의 둔화가 나타날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따라서 그동안 좋았던 부분에서 지표나 이런 부분들이 또는 고용 지표나 이런 부분들이 둔화될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나 이건 인위적으로 늘렸던 부분에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으로 보는 거지, 이거를 갖다가 경기 침체로 확대 해석하는 거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일각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부분도 있어요. 또 이러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감 이런 부분인데, 이제 BOJ가 지난 3월에 이어서 7월 31일에 두 번째 금리를 인상했죠. 엔저가 이제 지속되다 보니까 뭐 수출 같은 데는 아무래도 호재일 수 있지만은 수입의 물가가 증가되면서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이 거세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장기 침체와 어떤 디플레이션 이런 경험을 일본이 오랫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경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엔저를 막 위해서 이제 천문학적인 돈, 뭐 90조 원이니 50조 원이니 뭐 이런 돈들을 갖다가 외환 시장에다가 이제 개입을 시켰지만은 엔저가 해소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된 건데, 이런 일본의 금리 인상이 뭐 일본 내에서 일본 내 부동산이나 경제 활동에 위축을 가져올 수는 있다. 그죠? 뭐 이런 얘기는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증시가 또 하락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외적으로는 또 해외 투자했던 어떤 엔화의 본국 이동을 가져오면서 이러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각국의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물론 이런 부분이 영향을 일부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까지 빠질 만한 부분이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이전에 이제 증시가 한국 증시가 하락했던 이런 부분을 놓고 볼 때 9.11 테러 때가 12.02%,
그 다음에 닷컴 버플, 이거는 아주 오래전, 뭐 제가 증권가에서 처음 그 활약할 때, 일할 때 뭐 이럴 때인데, 요때는 뭐 기억이 안 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때는 뭐 11.63%, 금융위기 때 10.57%, 뭐 코로나19 때 8.39%. 근데 오늘은 이제 8.77%란 말이에요. 이것도 코스피 기준입니다. 코스닥은 오늘 더 빠졌어요. 그죠? 그래서 과연 일본의 저런 금리 인상 자체가 가져올 수 있는 여파가 과연 이 정도냐? 과거에 저러한 금융위기에 맞먹는 수준으로 가는 거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과도한 해석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그 중동과 관련된 부분이죠. 중동과 관련된 부분. 이거는 뭐 아시다시피 이스라엘하고 이제 이란하고 이제 엮인 문제인데, 이게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뭐 여러 가지 약재들이 맞물리긴 한 건 맞지만은, 그죠? 맞물린 게 맞긴 하지만은, 이게 과연 이렇게까지 폭락을 이끌 만한 이유냐. 그리고 아까 국내 펀드에 따른 상승에 따른 부담감? 한국 증시가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했습니까? 그리고 금요일 하락분까지만 하더라도요, 12개월 추정치로 놓고 보면은 PER이 8.8배밖에 안 됐어요. 8.8배밖에 안 되고, PER이 말이죠. 그리고 PBR 자체도 이제 한 배 이하로 떨어지고 말이죠. 근데 오늘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12개월 추정치로 볼 때 PER이 8배도 깨지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고평가입니까? 아니거든요. 자, 조금만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겹쳐서 이렇게 빠졌다고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폭락할 만한 이유냐를 놓고 볼 때는 여전히 저도 그렇고 증권가에서도 여전히 갸우뚱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하락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또 벌어졌냐면, 수급적으로 놓고 볼 때 풋옵션, 대표적인 또 하락 포지션이죠. 풋옵션에서는 금요일도 그랬지만 오늘 특히요, 개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이러한 변화들이 있었어요. 개인이 이제 풋옵션에 배팅을 하면서 외국인은 풋옵션을 청산하는 이러한 쪽의 어떤 포지션 변화들이 이렇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외국인은 반대로. 그리고 선물에서도, 자, 금요일 날 이제 외국인이 2만 계약이 넘게 이렇게 순매도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안 요인을 키웠는데, 오늘도 오전에는 10,000 계약이 넘어가는 추가 선물 순매도가 코스피 선물에서 있었어요.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12,118계약 순매수로 끝났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급락을 이용해서 선물 매도 포지션을 청산했다는 소리예요. 청산하면서 대거 청산했다는 소리죠. 그리고 오늘 코스닥의 프로그램물은, 지수는 급락하는데 우위로 계속 올라가갖고 무려 코스닥에서 5,620억, 이 코스닥에서, 코스피가 아니고 코스닥에서 5,620억은 최근에 제가 보지 못한 엄청난 규모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프로그램 매수가 그렇게 들어왔는데 왜 지수는 급락을 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건 뭐냐면, 개인 쪽으로 투매가 들어오는 거를 외국인과 기관, 특히 외국인이 아래에서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수할 때는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그러니까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매수하는 매수가 있고요, 그냥 끌어올리는 매수가 아니라 아래로 던지는 걸 그냥 받기만 하는 거죠. 받기만. 그러니까 지수에는 영향을 안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에는 던지는 흐름에 의해서 빠지는데, 그냥 이거를 밑에서만 받는 거예요. 그냥 줍줍하는 거죠. 이런 현상이 오늘 코스닥에서 나타난 게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오늘 신용도 그렇고 코스닥에서 엄청난 투매가 일어났고, 그거를 메이저들이 밑에서 줍줍으로 그냥 받았다. 그냥 이렇게 지금 보여지거든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수급의 이런 급락에서의 변화만 놓고 본다면은, 장은 일정 부분 좀 내일이라도 좀 대반등을 시도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급락을 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급락을 했기 때문에, 자, 반등을 할 경우에는 일정 수준의 구간을 넘어가야 돼요. 그게 이제 코스피 2,500포인트 넘어가야 되고요. 코스닥은 얼마를 넘어가야 되냐면, 요 730과 740포인트 영역 있죠? 여기를 넘어가 줘야 됩니다. 이러한 넘어가는 반등의 강도가 나타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만큼 빠졌는데, 이만큼 빠졌어요. 근데 매큼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러면 이거는 다시 또 찌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만큼 빠졌다면은 이만큼은 최소한 올라가 줘야 돼요. 뭐 절반축이라도, 그죠? 일단은 코스닥은 730에서 740포인트 이 영역을 넘어가야 되고, 코스피는 2500포인트는 넘어가 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급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수직으로 급락 아닙니까? 그래서 빠진 데 따라서 그만큼 올라가더라도요, 이거 외바닥으로는 못 올라가요. 올라가도 또 막힙니다. 그래도 내려왔다가 쌍바닥으로 올라간다, 이러면 회복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쌍바닥을 만드는 이런 개념으로라도 가기 위해서도 비록 외바닥으로 못 올라가고 올라가도 또 되눌리더라도, 매물에 충돌이 나오더라도 일단 첫 번째 올라가는 폭의 강도가 나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를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만큼 올라가더라도 다시 충돌은 나온다라는 것도 명심하셔야 돼요. 충돌로 이게 만약에 쌍바닥이나 이런 쪽으로 잡히면 이제 개선이 되는 거고요. 이게 좋아지는 거고요. 그렇더라도 첫 번째 반등폭이 일단 되눌리더라도 강도가 나와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만큼 빠졌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등폭이 이렇게 미미합니다. 그러면 이건 다시 찌글찌글하면서 시간적으로 또 계속 불안정한 그런 과정을 좀 더 이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내일장 이제 해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기준으로 내일장에 대한 체크를 하도록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저도 이렇게까지 빠지는 이유가 과연 될 수 있는지, 또는 어떤 우리가 모르는 어떤 새로운 악재들이 또 나오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구심도 있고 확인을 또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엄청난 하락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들 많이 멘붕이실 텐데, 요 정도의 어떤 대응 체크 기준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후속 흐름을 더 보면서 우리가 확인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요 정도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모두 힘들 내시고요.